그러면 행정사는 거래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의뢰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죠? 아, 이게요. 이제 행정 업무라는 게 네. 대한민국에 네. 관공서와 통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뭐 신고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걸 변호사가 대신한다든지 요즘은 행정사를 그 대기업에서 행정사 사무실과 서로 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고문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네. 의뢰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도 개인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도 행정사가 법인을 대신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행정사가 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뢰인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정적으로 의뢰인을 확보하고 있는 행정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음주 수치가 낮춰졌잖아요. 0.05에서 0.03으로 낮춘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0.03 이상이면은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은 면허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주 단속이 되는 분들이 전국에서 하루에 55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음주로 인해서 정지가 됐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지수를 좀 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법이라는 게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기관의 처분도 그렇고, 행정기관이 꼭 그 적발된 대상자를 꼭 처벌을 목적으로 이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처분하는 것은 일종의 이 경고나 계고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처분이 과하다 이럴 때는 행정사를 통해서 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행정기관이 감안을 해서 감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수임하세요? 저도 이제 사업장을 본격적으로 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 폭력이나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이 지금 한 서너 건 되는데요. 소청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면은 문의가 자꾸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많은 상담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이 올렸는데 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이래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21년도 백서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고는 안 됐지만은 학생들 가운데 학교폭력을 자기가 당했거나 또는 지켜봤다는 학생 수가 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상담이 이제 많이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꼭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학교폭력은.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이라는 게 이게 어른들하고 틀려가지고 학생들은 자꾸 성장하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클 때 잘못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해서 뭐 옛날에 우리도 뭐 친구들 왕따도 시켜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는 왕따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이제 되고, 또 학교폭력 특별법이 또 제정이 돼서 그 속에 또 따돌림이라는 뭐 구성 요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세밀화되다 보니까 애들도 이걸 알아요. 애들도 이걸 알아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면은 자기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불려간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애들도 그 경계선에서 아주 이래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다 좀 이래서 어릴 때 실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저는 그게 학생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행정사가 학교폭력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학교 폭력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면은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죠. 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고 그 가해 정도에 따라서 지금은 그 학교장이 처벌을 할 수 있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예로 내가 어디 뭐 긁혔는데 상처가 났는데 뭐 진단 한 2주 이내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해서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단 2주를 넘어버리면은 과거에는 모든 걸 학교장이 재량으로 이렇게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이 학폭위를 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청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장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이제 학폭위가 열리면은 거기에 의견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학교 교장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폭위가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가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또는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1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상담을 이렇게 쭉 해왔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문제 학생들 학교에서 저한테 이 특별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 특별교육 시킨 내용도 제 블로그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부모도 같이 상담을 하고 해서 많은 학생을 선도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 행정심판, 학교의 처분 또는 교육청의 처분, 이런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좀 감경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행정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행정사에 단점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는 단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네네. 그 대신에 제가 좀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좀 옳지 않다 이러면은 좀 상사한테 좀 바른 말을 좀 잘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공직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발굴해내 가면서 창의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공직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급이 이제 깡패라잖아요. 계급이 깡패니까 높은 데서 지시를 하면은 따라야 되고 네네. 그 따르는데 불만이 있어도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공직이. 그래서 나름 그래도 뭐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 단위 기관장 아니에요. 조그만. 그래서 거기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주로 그런 보직으로 다녔고 나오니까 행정사를 일해 하는데 장단점 이래 하면은 저는 보통 제가 사무실에 6시 한 50분대 출근을 하거든요. 아, 요즘요? 예. 집에서 출발하면은 종로에 8시 한 20분 돼서 도착을 해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내가 가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가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네. 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상담은 어떻게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어떤 스케줄이, 막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돼도 좋아.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고는 또 이제 전철로 이래 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한다고 저래 바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방 안에 집에서 가지고 온 이제 물도 넣고 이제 목마르면 물도 마시면서 모든 걸 준비해가 다 다니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보통 집에 가면은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는데 잠을 갖다 9시 반에 10시에 자요. 그냥 하루를 참 뭐랄까 바쁘게 보냈기 때문에요? 예, 그냥 바쁘게 보내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좀 집사람하고 좀 텔레비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그 시간을 못 넘기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래 뭐 단점은 없어요. 그냥 내가 또 골프 치러 친구들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내 스케줄을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뭐 눈치 보하면서 살살 빠져야 되는 경우도 없고 그냥 내일은 뭐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면 뭐 그걸로 그래서 자유 직업으로서 좀 나이 드신 명퇴를 하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대표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경찰대학을 입학해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86년도에 인관을 해서 대학까지 합치면 한 38년 정도 됐고 그리고 경찰 재직 기간은 34년 8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눈 깜짝할 새이 지나간 것 같고 경찰이라는 어떤 그 재직 기간이 나한테 좀 준 거는 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고 퇴직해서는 이렇게 행정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경험을 쌓게 이렇게 해준 게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 인생에서 경찰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경찰을 사실 저는 경찰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은 제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택시 드라이버였어요. 네. 2학년 때 경찰대학이 생겼는데 너 경찰대학이가 뭐 학비도 안 내고 좋다더라.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경찰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했죠. 네네. 그리고는
경찰이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고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들어왔지만은 대학에서 배운 거죠. 대학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경찰 정신이 이런 거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웠는데 저는 그 경찰에 재직하면서 그때 배운 어떤 초심, 그때 배웠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뭐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든지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제가 이 업무를 처리를 공정하게 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저한테 살해를 한 경우는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김영란법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살해는 뭐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그 정도 살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뭔가 막 어려운 일을 하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응원해주는 방법이 조금 사실은 좀 그렇죠. 예. 이제는 좀 뭔가 사회가 맑아지고 그런 상황이고 경찰에서의 어떤 나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나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 청소년 기성세대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우리의 다음 우리 바톤을 받을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그렇게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해올 수 있는 직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가치 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행정사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초지일관이에요. 저는 그러고 아주 과감해요, 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주저함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 업무도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어떤 보수나 이런 문제는 적게 받아도 돼요. 사실 이분이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기꺼이 그런 생각으로 해서 도와드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행정기관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을 하고 예, 꼭 행정기관에 누구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고 그런 어떤 식의 해결 방식이 아니고 정말 그 사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변해서 예를 들어서 서류를 보는 그 심사위원들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감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제가 그래도 조금 벌어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에다가 조금 벌면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하나 빠뜨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행정사는 수임료를 어떻게 산정해요? 이게 공인중개사는요 이 물건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그 물건 가액의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0.4%를 받고 0.04%를 받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이래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그런데 변호사는 안 정해 있잖아요. 변호사가 이 수임료율이 정해져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본 분이 없을 거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돈이 많은 재벌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료가 많을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변호사를 한번 살려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적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사도 어떤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냥 행정사도 그분이 상황이 딱하고 돈은 없다 이러면 적게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돈이 좀 이 정도는 기본 어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임료에 이래 좀 낼 수 있다 이러면은 뭐 그 정도. 너무 비싸게 뭐 서류를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또 물론 틀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막 변호사들처럼 많이 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는 임장도 해야 되고 재판의 어떤 계속 서류에 대해서 답변서도 계속 작성을 해줘야 되고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행정사도 이제 그에 이렇게 버금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행정사도 노력은 엄청 하고 뭐 한 돈 100만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그럼 몇십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수임료 이런 부분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은 잘 많이 못 받고, 어떤 분들은 꽤 받는 분들도 내가 봤어요. 네. 그래서 예, 많이 받는 사람도 봤는데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업무의 전문가가 되면 되죠.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데 제가 이 부족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했습니다. 뭐, 자, 시간은 또 한정돼 있는 거니까요. 네, 아마 답변하신 게 많이 행정사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죠. 네네. 네. 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행정사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제2의 직업인 60퇴직 이후에 80까지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직업, 이런 걸 고민 안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또 새로운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